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요. 동시에 사죄문을 공개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문 전 대통령도 입장을 밝힐지에 지금 관심이 모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3가지 요구를 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여적죄까지 거론을 하면서 차별하는 임기 말에나 하라, 이렇게 한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의 첫 순서는요, 금요일 밤의 은밀한 정치방송 금은방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여야 전직 의원분 3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한 분씩 좀 소개해 드릴까요? 우선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최인호 민주당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3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낙 요즘에 정치 현안이 많으셔갖고 아마 글쎄요, 정치를 평소에 관심이 많으시는 시청자분들 이거 따라가기도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묵직하게, 오늘 무게감 있는 3분의 전직 의원 나오셨으니까 묵직하게 한번 좀 끌고 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하려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들 관심 갖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실이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이라고 썼습니다. 면담입니다. 면담. 지금 정치권에서는 보통 독대 이랬거든요. 근데 면담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이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는 독대 그리고 만찬을 겸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시간 4시 반은 식사 시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다른 게 있네요. 다시 한번 속보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좀 기다려 보고요. 일단 윤 대통령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한동훈 대표와 면담입니다. 이 얘기 지금 속보로 들어왔으니까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글쎄요. 일단 김영우 전 의원님. 네. 이 형식 예상하셨어요? 다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그리고 만찬을 겸하는데 월요일은 많이 알려졌거든요. 저녁에 할 거다. 만찬 독대. 근데 지금 4시 반에 면담입니다. 면담은 배석자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면담은 이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 독대라는 표현이 아니고 굳이 면담이라는 이런 속보가 들어온 거 굳이 보면 면담이다. 조금 제한적이겠다 생각이 드네요. 독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답, 문제 해결의 그 열쇠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면담, 이거는 이제 차 마시면서 차담회 하는 거,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석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네요. 비서실장 정도가. 그렇게 되면은 대화의 내용상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동훈 대표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좀 실망스럽네요. 야당에 계신 최인호 전 의원께는요. 지금 보면 차담 4시 반이니까 이건 식사 시간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렇다면은 차를 한 잔 놓고 얘기하는 차담 형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찬 차담. 차이점이 좀 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면담이다. 예. 뭐 같이 만나서 뭐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면담이다. 예. 라고 볼 때 면담과 독대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르죠. 독대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1대1로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배석자 없이 예. 모든 국정의 현안들, 현재 어려움들, 또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한다 예. 하는 측면에서의 독대. 예. 그런 의미로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넘게
독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용산에서 면담이라는 표현으로 월요일 만남을 규정했어요. 예, 예. 공식적으로 면담이라고 나온 예.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독대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대표와의 그냥 한번 만나서 그 이야기 정도 듣는 정도. 그러니까 용산은 한 대표에게 줄 선물이 없다. 지금까지 한 대표가 뭐 3대 요구를 하느니 특히 이제 그 의혹 규명을 위한 예. 절차에 협조하라. 뭐 일종의 뭐 검찰이든 뭐든 수사를 좀 받는 절차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좀 기선제압용 표현 아니냐 면담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사생결단하고 아마 면담하러 가지 않겠나. 주말에 아마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혹시 4시 반이라고 시간이 잡혔어요? 근데 뭐 아무리 면담이라도 해도 짧아도 보면 1시간은 보통 넘어갈 텐데 혹시 차담 형식으로 면담을 하고 만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처음부터 만찬을 하지 뭐 4시 반부터 잡아가지고 일단 얘기 좀 하고 예. 얘기 끝나고 저녁 먹자. 그건 아닌 것 왜 같습니까? 윤상현 의원한테는 예. 뭐 번개도 치고 번개 만찬이었죠. 예, 번개 만찬 뭐 예정돼 있지 않은데 그거 뭐 주위에 뭐 사람들 좀 불러봐 같이 예. 이렇게 순식간에 해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목을 놓아서 독대라고 했는데 굳이 4시 반에 차담으로 하겠다는 거는 한 대표하고는 뭐 좀 오래 보기 싫다. 라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생각이 그 반영이 된 것 같고. 근데 위기 의식이 예. 뭐 저희들보다도 조금 좀 낮으신 것 같아요. 아직 여유가 많으신 것 같고. 그동안에 뭐 국민 눈높이에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긋나는 뭐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슈라든가 계속 저 국민 눈높이하고 어긋나 가지고 가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어제 불기소한 이후에는 거의 임계점까지 왔는데요. 이젠 마지막 기회 아닌가 싶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참 어떡할까 참 걱정입니다. 자, 지금 속보가 이번 방송 시작한 게 들어와서 이 얘기 좀 잠깐 해봤는데요. 독대와 만찬. 그런데 지금은 면담, 그러니까 배석자가 있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시간상으로 봐도 이거는 식사 자리가 아니거든요. 차담. 자, 이걸 놓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겠는데 일단 속보부터 세 분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죠. 앞에 제가 OX 팻말을 좀 미리 드렸거든요. 이거 관련된 겁니다. 지금 속보와 관련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뭐 대통령실에서 면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면담으로 쓰겠습니다. 면담과 관련돼서 그거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3가지 요구사항을 어제 얘기했죠. 뭐 인적 쇄신, 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활동 중단,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진상조사 조사에 대한 협조 이 3가지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3가지 요구사항에 응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이거 세 분 모두 X네요. 지금 앞선 속보 관련된 걸 다들 감안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김용우 전 의원님.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까 조홍천 의원께서 잠깐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일부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 초반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시간이 가서 10%대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 전망까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저조한 상황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3가지 요구를 하나도 수용하지 않을 거다, 응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3가지를 전부 다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기대에 못 미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라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그 용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은 대통령 라인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게 이제 공식적인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인적 쇄신을 할 것 같지 않고 인적 쇄신을 한다면은 그것이 김건희 여사 라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꼴, 인정하는 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을 해소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그 정해진 절차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뭐 딱히 없는데 예. 이를테면 그게 뭐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될지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아마 대통령실은 그거에 응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대외 활동 자제 예. 또는 중단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좀 쉽지 않겠다 싶고 물론 또 이것이 어떤 독대 아닌 면담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가까스로 지방 그 재보궐 선거에서는 뭐 민주당과의 2대2 무승부라고는 합니다만은 지금 뭐 정부와 여당이 아주 잘하고 이뻐서 그렇게 성적을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뭔가 변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지금까지 있었던 국민들의 또 당원들의 요구인데 그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여당 소속이신 김영우 전 의원께서 이제 세 가지 이거 쉽지 않다. 안 받아들일 것 같다. 나오더라도 약간 미치지 못하는 어떤 수준 아닐까 이런 전망이신데 그러면은 야권에 계신 두 분 전직 의원께도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조금 뭐 어차피 X를 아까 똑같이 그으셨어서 뭐 똑같은 얘기를 하시보다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죠. 먼저 제가 그럼 이번에는 조응천 전 의원님부터 세 가지 요구였잖아요. 그 중에서 단 하나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께서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마라고 하실 만한 일단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여사 관련인데 예. 라인은 없다는 거고요. 대외 활동 자제는 뭐 내가 어떻게 우리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라고 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진실 발견을 위해가 아주 필요한 조치, 협조 뭐 그런 거 한다는 건데 하려면 도이치 검찰 수사할 때 최대한 검찰청사에 가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어야지. 갑자기 뭐 특검에 응하겠습니까? 국감 증인 채택되는데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뭘 어떻게 협조할 방법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협조하고 싶어도 뭐 못할 것 같은데. 예.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언론들이 예. 지금 김 여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실망시키고 이거 왜 이러냐 도대체 예. 뭐 국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그래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해서 거기서 뭔가 가시적인 게 나오면은 그걸 위안 삼아 가지고 어떻게든 좀 보수 쪽에서는 그래도 한번 예.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버틸 힘이 없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또 바르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우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연속해서 나갔는데요. 첫 번째 반응 보겠습니다. 국정을 논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것 같네요. 배석 유무 따지지 않겠다. 원래 독대 얘기했지만 배석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네요. 하나 더 보죠. 변화 쇄신 필요성, 민생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최인호 전 의원님.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월요일 날 잡혔어요. 시간, 날짜 잡혔고 뭐 장소야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3대 요구 말고요. 그건 당연히 끊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또 요청사항을 얘기를 할까요? 뭐 당연히 국정 원장과 관련해서 예.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의정 협의체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뭐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고 예. 특히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내년 초에는 정말 올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 대란이 올 것이다. 다 예측하고 있고 또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지금 인력 수급에 대한 추계를 내는 데 있어서 너무 왜곡이 심하다. 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정부를 불신하고 나섰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한동훈 대표는 3대 요구 플러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수평적인 당정 관계 지금 정부가 너무 일방통행식이고 특히 그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이나 예. 특히 여당과의 소통도 전혀 불통일색이다. 뭐 이런 지적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독대를 본인이 정치적 주도권을 지는 해결을 지는 분수령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수평적 당정 관계를 요구하지 않겠나. 그러나 용산 특히 대통령의 대답은 상당히 기대 이하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특히 그 3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그 부인의 영부인의 공개 활동 자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예. 꼭 필요한 것만 하겠다 하면 그거는 끝나는 것이고 인적 쇄신도 제2부속실이 내달 초에 이제 출범한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몇 사람 논란이 되는 몇 사람은 예. 아마 정리하는 행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예. 세 번째 진상 규명을 위한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예, 협조. 그 절차라는 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일 수도 있고 자진해서 수사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 정 안 되면 이제 특검이라도 이제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것을 강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만큼은 대통령께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일 만약 여지가 있었다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하지도 않았을 거고 막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진상규명 의혹을 절차 협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충돌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 면담 자리의 성과 유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별 부분에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예. 결국 월요일 면담은 상당히 얼굴 붉히면서 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일단 21일로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21일 전망 예상은 많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후 4시 30분 그리고 형식은 면담 이렇게 대통령실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제 이것도 OX 퀴즈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말씀들 나눠봤어요. 이 사항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지금쯤이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좀 해야 된다.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지금. 요거는 두 분이 X고 한 분만 O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X를 든 분께 조홍천 전 의원님 그러면 지금은 사과를 해야 된다에 대해서 O간에 X를 선택하신 건데 약간 타이밍상 지났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있죠. 이상하게 용산은 예.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재주가 있습니다. 계속 그래왔습니다. 사과해라 할 때마다 예. 그거 인정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빌미가 돼서 계속 더 커진다 못한다.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 일부 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때 딱 해버렸으면은 거기서 한번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면서 예.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과를 해봐요. 사과란 게 원래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사실 인정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문제 해결책도 제시해야 되고 재발 방지의 의지까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과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 조금만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특검이 뭐 13가지라고 할 정도로 그거 어떻게 이거는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어떻게 그걸 다 사과해요? 예.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뭐 대외 활동 자제 뭐 이걸 한동훈 대외 활동 중단입니다. 중단. 예. 예, 대표가 제시했다 해서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보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 카톡이라든가 또 이명수 기자와 뭐 7시간 통화, 예. 최 목사 통화 이런 것들은 집에서 휴대폰으로 다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외 활동을 안 하더라도 도대체 저 안에서 누구랑 뭘 하고 있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지니까 오히려 지금 가장 효과적인 거는 휴대폰 반납하고 나 앞으로 휴대폰 안 하겠다까지는 가야지. 예. 예.
되지. 뭐 대외 활동, 뭐 마포대교 순시, 그건 참 보는 사람 마음만 불편할 뿐이지. 그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작 문제는 건 휴대폰 관리입니다. 휴대폰 얘기를 아주 강하게 했어요. 최인호 전 의원 역시 이제 X 사과해야 된다 해서 X를 선택하셨는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 아마 야당에서는 계속 사과 얘기를 많이 꺼냈잖아요. 근데 사과해야 된다에 X를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과를 요구한 적은 한참 지났습니다. 아, 지났다고요? 예, 지금 특검을 요구하는 단계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법적 논란입니다. 법을 위반했느냐. 지금 최근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예. 그 두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죠. 하나는 공천 개입. 공천에 개입할 수 없는 분이 공천에 개입해서 어떤 대가로 뭘 제공했다. 공천을 압력을 넣었다. 그래서 성공했다. 예. 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법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대선과 관련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그것도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대선 과정에서 소통하면서 예. 뭐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논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는 사과로서는 끝날 수 없는 예. 또 국민들의 정치적인 정서,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이제는 사과로서 민심이 수습될 수 있는 단계는 훨씬 지났다.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될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도 여당의 대표도 어떤 그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해야 된다는 것은 그 절차라는 것은 바로 법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사과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물론 뭐 정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논란뿐만 아니고 예. 도이치 주가 조작 그 의혹도 물론 불기소됐습니다만 예. 과연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냐.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 그 재수사하는 것은 특검이다. 또 이런 요청이 많고 맹풍 빼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해결 문제는 결국은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용우 전 의원만 유일하게 사과해야 된다의 5를 선택하셨는데 지금 다른 그렇습니다. 두 분 전직 의원께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났다 사과할 때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해도 소용없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입장 또 사과 표명을 한다고 해서 예.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거를 잘 알죠. 하지만 사과가 저는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대통령 후보 시절서부터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있지도 않은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예. 악마화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과대 포장한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죠. 예. 뭐 있지도 않은 무슨 뭐 사진을 찍었다 그러는지 무슨 뭐 조명을 활용했다 그러고 엄청나게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국민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내조에 충실하겠다, 예. 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래 김건희 여사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 우리가 다 덮어주고 뭐 용서해주고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사과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사과를 하는 게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그 반성이나 성찰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적인 영역이 있고 또 정치적인 영역이 있어요. 예. 지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만으로 예. 지금 몇 달도 아니죠. 해를 넘겼는데도 예. 계속 그 정치권의 가장 커다란 그 뭐라고 그러죠? 태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도 그랬고 총선 이후도 예. 그랬고 이번 재보궐 선거 때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이 높은 파고를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높은 파고를 넘어설 길이 없어요. 그러자면은 그래도 노력을 하자면은 저는 사과나 대국민 입장 표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아주 겸손된 그런 어떤 그 진정성을 정말 가지고요. 법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예. 그게 시작이 되지 않겠나. 아마 이 점을 한동훈 대표는 면담이 됐든 독대가 됐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마 이야기를 불편하지만 많은 거를 알고 있고 또 대통령하고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잖아요. 20여 년 동안. 예. 그렇다면 불편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뭐 이제 뭐 배석자가 있든 없든 예. 이야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좋은 자세입니다. 지금 뭐 3자가 됐든 4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가 응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 속보가 몇 가지 들어오면서 그 내용을 좀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요 벌써 26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세 분이 쭉 의견 주시는데 벌써 그렇게 갔어요.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 조금씩 언급해주는데 제가 요거는 글쎄 이제 여당 쪽에 계신 전직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명태균 씨가 거론한 정치자 한둘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한 수명 가까이 되는 거 대략적으로만 봐도 한 수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로 지목된 그 정치인들 분께서 대부분이 다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미 뭐 끝났다. 뭐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명태균 씨를 그 당사자 정치인들 분들께서는 왜 법적으로 그러니까 왜 직접 고소하지 않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고소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특별히 법적으로 연루가 되지 않았거나 예. 법적으로 얽혀 있는 게 없으면 굳이 뭐 고소 고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아마 그 선거든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을 수는 있어요. 예. 아마 그 경남 쪽에서는 활동을 많이 했다는 예, 거 많이 아닙니까? 했다고 알려졌어요. 뭐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렇게 아마 얽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무슨 돈 문제라든지 불법 위법 이런 게 얽혀 있지 않으면 정치인이 굳이 나서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 왜곡이라든지 예, 이를테면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뭐 자금을 예, 돈과 관련된 얘기가 그렇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나오면은 그런 거는 이제 뭐 알겠습니다. 수사가 들어가는 거지만 예.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겠죠. 자, 이거는 제가 검찰 출신인 조응천 전 의원께는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 고소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한 명도.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예. 뭐 그렇게까지만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통 끝납니다, 지금요. 근데 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하려면 예. 고소를 하면 그럼 수사기관으로서는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게 저게 허위 사실이냐 진실이냐 그걸 가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 휴대폰도 보고 그래야겠죠. 뭐 다 봐야 되죠. 예. 그러면 모든 게 백일하에 드러나요. 그 드러나 가지고 얻는 이득보다 예. 불이익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얘기하고는 상관없어. 저건 좀 과장이야, 거짓이야. 예. 라고 그런 얘기만 계속 함으로써 최소한의 방어만 하고 이걸 진짜 고소하게 되면은 그거는 범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건이 약간 지금까지도 계속 뒤숭숭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와 관련돼서 쭉 여러 가지 얘기해보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슈의 내용을 바꿔보죠. 야당과 관련된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보궐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2대2. 그래서 뭐 표현상으로는 무승부예요. 4곳.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은 전 정당 소속이 아니니까 정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를 뽑는 선거에서 2대2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야로 따지면요.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OX입니다. 이것도요. 2대2 무승부로 끝난 지난 재보궐선거. 이 정도면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패배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렇지 않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자, 요거는 한 분만 X고요. 다른 두 분은 옵니다. 그럼 우선 X를 유일하게 들으신 최인호 전 의원께서 X,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패배 아니다. 그냥 2대2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무승부죠. 무승부다. 네네. 제일 뭐 각축을 벌였던 부산검정은 국민의힘의 텃밭 사수가 되었고요. 예. 또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전남 영광에서 처음에는 조국 혁신당이 고전하는 듯 하다가 예. 막판에는 진보당에 거의 뭐 역전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또 관심이 있었지만 예. 비교적 여유 있는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각각 양당이 텃밭에서는 사수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겼다. 나오는 약간의 질문과 추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최인호 전 의원님. 사실은 무승부니까 각각 텃밭에서 다 이겼다. 이렇게 보는데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온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이겁니다. 아니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과 관련된 악재가 재보궐선거 때 얼마나 많이 쏟아졌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라는 거는 무슨 결과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찜찜한 무승부다. 찜찜한 무승부다. 예,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실 저도 뭐 검정 선거에 많이 지원을 나갔습니다만 예. 검정 국민들께서는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안 좋은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40% 중반대는 기록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10% 정도 차이로 우리가 선전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네, 그보다도 더 많이 났죠. 예.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지지로는 오지 않는다 예. 하는 것을 부산검정 주민들이 보여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이번 부산검정의 선거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 다음에는 부산에서 불경 지역에서 어떻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냉철한 그 평가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 그런 숙제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인호 전 의원은 부산하고 인연이 많으셔갖고 이제 설명해 주는데 지금 조응천 의원께서 손 드셨어요. 조응천 의원께서는 아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패배다. 이걸 선택하셨거든요. 예. 뭐 결과는 2대2입니다. 예. 근데 그 질을 봐야 돼요. 질을 봐야 된다. 질을 봐야 돼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권에는 온갖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예. 또 연일 뭐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예. 예. 뭐 참 선거를 치르기가 힘들 정도로 뭐 이슈가 많이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정의 국민의힘 후보가 예. 민주당 후보보다 22%를 앞섰습니다. 굉장히 큰 격차. 엄청난 격차가 예. 났죠. 22년도에 대통령 취임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금정구청장이 국힘이 23% 이겼더라고요. 그 좋을 때하고 뭐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 10% 내외로 뭐 하면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영광 있잖아요. 예. 영광은 보면 어쨌든 텃밭인데 예. 진보당 후보보다 제 기억에는 한 10% 정도 10% 정도, 10%포인트 정도입니다. 예, 이겼습니다. 차이가. 압도적으로 못 이겼죠. 음. 예. 그리고 끝까지 마음을 졸였고요. 예. 그러니까 텃밭에서는 조마조마하고 요번에 해볼 만하다 한 데는 완전히 그냥 대패를 해버렸으니까 이건 질적으로 보면 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우 전 의원 역시 이거는 이재명 대표 사실상 패배 아니냐를 선택하셨어요. 뭐 앞서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하고 단일화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금정구에서 단일화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 차이가 났다는 거는 예. 캠페인도 잘못했고 또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금정구청장 선거하면서도 계속 정권 심판론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뭐 먹사인 그래가지고 이재명 예. 대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경제 또 물가 예, 중요하다, 뭐 대파 논쟁도 있었지만 그랬는데 완전히 그냥 그 정치적인 비판만 하다가 예, 예.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이 말씀하신 동안 지금 문다희 씨 조사 마치고 좀 나갔네요. 아까 1시 한 반 정도의 조사를 받으러 들은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조사 시간이. 그리고 나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 끝나고 돌아가는 모습이 방금 속보 영상 나왔는데 이 얘기 잠깐
세 분과 좀 해볼까요? 우선 최인호 의원님께 오늘 사실은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할 땐 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사죄문을 언론에 공개했거든요. 장문의 사죄문인데 뭐 그 내용은 자칫하더라도 향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아무 입장이 없었거든요. 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입장을 좀 낼 걸로 판단해야 됩니까? 네, 그 다혜 씨가 글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예. 하는 점을 뭐 절절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예. 그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고요. 예. 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뭐 적당할 때에 문 대통령께서도 입장을 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홍천 전 의원님이 꼼꼼하게 쳐다보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보시면.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얼굴살이. 예, 마음고생이 약간 좀, 얼굴을 보면 약간 체중이 준 것 같습니다. 예,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들어갔다고요? 지금 알려지기는 1시 반 정도 출석을 해서 그 시간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4시간 있습니다. 반 정도니까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 조사. 조서 확인하는 게 한 1시간 반이면 2-3시간 정도 조사하는데 음주운전이 뭐 사실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게 없잖아요. 어디서 뭐 음주량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런 것만 하고 이제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예. 났었고 뭐 어차피 이제 어떻게 보면 CCTV에서 명확한 내용들이죠 지금. 그 전에 또 차선 위반이 있었고 뭐 그렇게 딱딱딱 그 드러난 것만 조사를 하게 되니까 뭐 조사 시간은 뭐 짧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4시간 정도 만에 경찰 조사가 종료가 됐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원래 준비된 이 제목이고 이 자료나 이 이슈보다 지금 다른 게 속보로 계속 들어오면서 다른 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그림이 나오니까 이야기하면서 맥이 끊겼습니다. 예, 이야기를 진행하기 어려웠는데 음주운전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법적인 응당한 처분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지금 국회에서도 보면 매 회기 때마다 그 음주운전과 관련돼 가지고는 법안들이 많이 개정법이 많이 그렇습니다. 발의가 됩니다. 엄단을 해야 된다는 그만큼 내용이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이 음주운전이 가지고 있는 그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문정부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 폐해 뭐 살인 행위다라고까지 대통령이 직접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국민 입장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법적인 거는 법적인 거지만 물론 그 자녀가 이런 일을 일으켰을 때 부모로서는 예.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너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과묵한 것도 저는 예의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르마를 좀 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은방 뭐 속보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주제 나눠봤는데요. 오늘 지금까지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 그리고 최인호 민주당 전 의원, 조홍천 개혁신당 전 의원 세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음주운전 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걸렸나요? 자기레스를 얼마나 받으시는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문다혜 씨 사안은 지금 정치권도 주목을 하고 있죠.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관련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보시죠.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문다혜 씨 관련해서 계좌에 입금이 됐고 책 디자인비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포탈 수법입니다. 이번에 음주운전도 문제됐는데 차량 2대도 문다혜 씨에게 넘어갔는데 증여입니까 매매입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사이의 노모, 목욕탕을 사모 검사 찾아갔죠. 무려 19번을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했답니다. 만나자고.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그 검사는 처벌받아야 돼요. 그 검사 지금 있습니까? 사직했습니까? 사직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됐습니다. 문다혜 씨 관련해서 많은 이런 수사 과정에서 뭐 어거지가 있었다고 하면서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뭐 성명서까지 내고 뭐 현장도 찾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근거 없이 또 이런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절대 이런 무리한 수사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검사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이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줬다가 자녀가 취업해서 그걸 더 이상 안 받으면 사실상 뇌물죄로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자, 앞서서도 지금 뭐 문다혜 씨 관련된 속보 영상 전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아까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 모습 이런 거 오늘 공개가 됐거든요. 자, 문다혜 씨 경찰에 지금 출석을 했고요. 조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지금 방금입니다. 방금. 근데 별다른 얘기는 안 하죠. 아까 금은방 순서에서 일단 패널로 나오셨던 전직원들께서 뭐 약간 얼굴이 조금 수척해졌다 약간 이런 평가가 드는데 지금 저런 모습이에요. 좀 더 들어볼까요, 내용 좀? 죄송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피해자와 상담에서 대처했습니까? 자, 들어갈 때 모습, 그리고 조사를 끝내고 나올 때 모습. 약간 죄송합니다. 이런 입장이죠. 자, 그런데 오늘 경찰 출석과 함께 문다혜 씨는 굉장히 내용이 긴 사죄문이란 이름의 어떤 입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중 핵심을 좀 전해드리죠. 2장입니다.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일단 사죄.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반성하며 살겠다. 그리고 피해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았으면 한다. 지금 이 피해 입은 기사분과는 뭐 합의가 됐다 이런 내용도 알려졌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사님의 신고 덕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하신 분들 많았어요. 이거 자칫 큰 사고 날 수도 있었다. 기사님께 감사드린다.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 사죄, 성찰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올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신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좀 논란이 됐던 인물들이 어떤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카메라도 있고 기자들이 주인이 있는데 그 앞에서 뭔가 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꺼내온 걸 끌어서 읽거나 이러는데 현장 출석할 땐 별다른 얘기 안 하고 대신 사죄문으로 글로 대신을 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이 매우 중대해서 말 실수라도 하나 하면 굉장히 사회적 파장을 또 일으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누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된 문장으로 국민들에게 정리된 형태로 사죄하는 것이 맞다고 아마 스스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 모셨던 분들도 그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이 특히 문 대통령께서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 발언과 오버랩되면서 같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치명적 약점으로 불려왔던 내로남불 그것이 또다시 소환됐고 그래서 사회적 파장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까지 굉장히 좀 명예에 먹칠을 가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다혜 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사전에 사죄문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 법률적 방어적 차원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이 아니고 만약에 그
피해 기사분에게 예. 상해를 입혔다면 이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의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저분이 운전을 좀 험하게 했던 장면들도 CCTV에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데 좌회전을 하고 뭐 이런 예.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뭐 굉장히 위험 운전, 그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법률적으로 굉장히 큰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 보호적 차원도 있었을 것이다. 다중 포석으로 사죄문을 만들었을 것이고 어쨌든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니 국민들께서도 뭐 넓은 아량으로 이제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다혜 씨 경우에는 피해를 보신 분과 뭐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합의가 되면은 법적으로 향후에 어떤 처벌이라든가 뭐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뉴스와이드가 변호사 취재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별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이 치상행위 그리고 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까지도 검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합의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경찰 조사 끝났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또 그걸.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이거 관련해서 입장을 좀 내실까? 왜냐하면 아까 최영철 위원께서 그랬잖아요. 과거에 집권 시절에 음주운전은 뭐 살인 뭐 이런 맥락의 얘기를 대통령 시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본인 딸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는데 향후에 어떤 입장을 낼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살인행위다. 이거는 뭐 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록이라고 할 수는 없죠.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죠. 예. 오래전부터요. 예. 물론 이제 대통령으로서 어떤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했던 말이고 이게 뭐 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딸이 최근에 이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 이게 무슨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내로남불이라기보다는 이게 처벌이 안 되면 내로남불이죠. 뭐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에 대해서 괜찮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왜 자꾸 우리 딸한테 이러냐면 내로남불이지만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이거는 단호하게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분에 대해서 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딸이 관연한 딸입니다. 뭐 20살, 30살도 아니라 더 많은 나이를 먹고 성인으로서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고요. 오늘도 보면은 사과문이 아니라 사죄문 올렸잖아요. 사죄문입니다. 사과가 아니라. 사죄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한마디가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하지만 솔직히 입이 10개라도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본인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한 듯이 음주운전 살인 행위에 준하는 그런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본인이 법적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저는 조사를 받았다고 보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이제 따님이 이제 조사를 받았고 사죄문도 밝혔기 때문에 뭐 좀 오래지 않아서 본인의 어떤 속과 마음을 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문다혜 씨. 어떻게 보면은 전직 대통령의 딸이자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뭐 정치인도 아니고요. 뭐 좀 사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건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특히나 지나갔지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게 야당에는 조금 좋지 않은 이런 이슈가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재보궐선거 지역 중에 하나가 부산 금정인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패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요.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표차가 약 22%포인트 차입니다. 굉장히 큰 차죠. 근데요. 이게 앞선 22대 총선, 지난 총선 때 그때 이 지역, 부산 금정구잖아요. 이 지역의 표차를, 총선 표차는 14%포인트 정도였어요. 그럼 더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같은 해에 지금 치러진 선거인데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다혜 씨 건이 약간의 어떤 저 표차를 키우는데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일단 민주당 소속인 신현영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타격을 좀 줬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22% 차이는 저희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차이기 때문에 조금 당혹스러운 그런 격차였던 건 맞는데요. 워낙에 우리가 보궐선거 판세 분석할 때부터
물론 조국혁신당이랑 단일화 하면서 그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긴 했는데 예. 워낙에 부산이라는 곳은 보수의 성지이기도 하고 특히 지난 총선에서도 200석 얘기 나오면서 보수들이 마지막에 위화감 느끼면서 직결하면서 예. 국회의원 결국에는 민주당은 한 명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예. 워낙에 그런 보궐선거, 특히 지자체 선거는 조직들이 움직이는 선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산의 그런 민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6번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공을 많이 들였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건희 리스크, 명태균 리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번에 부산이 지면 이건 정권 심판이고 레임덕으로 가고 예. 그리고 윤한 갈등이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라는 또 지역의 민심들이 또 이렇게 집결을 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표현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아닌데 약간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쉬운 부분은 예. 사실 이 문대희 씨 음주운전 이슈로 엄청 언론에서도 사실 민주당에 대한 기사가 적었었는데 예. 이 부분으로 여러 가지 김건희, 명태균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확대 해석하려는 그런 것들이 예. 그 여당발로 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아쉬운 거는 문다희 씨가 조금 더 사과에 대한 입장을 빨리 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수습했으면.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건 부산 금정 특히 민주당이 참 공을 후보 단일화까지 하면서 민주당이 공을 들였는데 여기에 이제 큰 표차로 민주당은 지었거든요. 이거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객관적인 어떤 수량화를 뭐 구체적으로 몇 프로까지 뭐 영향을 미쳤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치로 봤을 때 22%라는 것은 아무도 이제 예상을 못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표차는? 뭐 10% 뭐 내외 뭐 결국은 이제 전통 지지층이 결집하기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심지어 민주당이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조사 또 그랬다 그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막판에 전통 우파 보수 진영이 결집할 거기 때문에 선거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2% 차이가 난 것은 결국 몇 가지 원인을 꼽아보자면은 결국 김영배 의원의 그런 어떤 그 공직선거법 등등으로 인해서 그 이런 어떤 그 재보궐선거가 유발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실언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하면 지금 문다희 씨 건도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주하고 계신 그 양산이 지금 상대적으로 부산 중에서도 지금 금중구와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지금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선거 바로 직전에 그 문다희 씨가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음주운전 사고 전후에서 1차, 2차, 3차를 이제 하시고 또 자동차 사고 난 것도 그냥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그 수리비가 한 3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보도가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와닿는 감정적으로 와닿는 그런 보도가 좀 집중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표했던 문재인 대통령 딸이라는 이런 어떤 점에서는 분명히 악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다희 씨, 뭐 언제쯤 조사하나 했더니요, 그 일이 발생한 지 이제 13일 만에 오늘 조사를 한 4시간 정도 조금 넘게 마치고 이런 귀가를 한 상황. 아까 영상으로 속보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보죠. 다음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적죄요? 이거는 뭐 적을 좀 뭐 어떻게 뭐 이롭게 했다 뭐 도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적죄. 근데 왜 이게 지금 배경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여적죄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평가 뭐 좀 지난 거지만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에 대해서는 나 일체 말 안 하기로 자질구레하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나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반기를 강하게 들 수 있는 배짱이나 있어요. 그런 배짱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언론이 만들어주는 거지. 자, 저렇게 맨날 뭔가 해요. 뭐 셀카나 찍고 뭐 맨날 이렇게 약간 이런 굉장한 혹평을 해왔는데 최근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3가지 어떤 요청사항, 뭐 요구사항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차별화를 하는 건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얘기인데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에 내부 혼란을 조장하면 보수 진영에선 여적죄가 되는 거다. 여기 나오네요. 여적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목 아닙니까? 여적죄는요. 적을 막 이롭게 하고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요? 여적죄 되는 것. 차별화는 임기 말에나 가서 하는 거다. 그런 뜻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무당짓 그만하고 당정일체로 혼란을 수습해라. 이렇게 어제 이 정도면 싹 붙인 거죠, 지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경철 위원. 그럼 한동훈 대표의 최근 모습이 보수 진영에는 여적죄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홍준표 시장은 뭐 당대표도 하고 그리고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동은 과거 경험에 직결해서 대입해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갔던 것과 똑같은 경로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홍 시장의 경험상 따져보면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과거에 거예요?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회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서 결국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임기 중반도 이전에 차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굉장히 친박 학살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냥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사건건 그 반발을 하고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들 그것이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권이 분열하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만 주니까 정치 경험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다음에 대선에 나갈 사람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이런 걸 모든 걸 협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차별화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엔 결국에는 여권은 질서가 무너졌구나. 그리고 야당에 저렇게 해서 질 수밖에 없겠구나. 혼란스러운 여권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차별화를 하고 있다. 지금 자중하고 적이나 돕는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적죄라는 말까지 지금 소환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를 한번 돌아본다면 홍준표 대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알게 될 겁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저런 글과 함께 다른 것도 올렸는데 가끔 가다가 한동훈 대표의 무슨 외모 얘기를 자주 꺼내거든요. 홍준 시장이요. 또 꺼냈어요. 어제 보니 이겁니다. 갑자기 오세훈 시장 얘기를. 오세훈 시장처럼 미남도 아닌데 셀카만 찍는 그런 정치는 오래 못 간다. 또 사진의 제작진이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대표를 나란히 또 이렇게 또 배치를 해놨어요. 오세훈 시장은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뭐 의문의 1승입니까? 뭐 갑자기 등장해. 근데 앞서서 이게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오세훈 시장 같은 미남이 셀카 찍으면 이해가 가지만 한동훈은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저렇게 꺼내놓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끔 뭐 하여튼간 오세훈 시장 얘기를 자꾸 떠오르나 봐요. 뭐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어제도 또 꺼내놨는데 앞서서 홍준표 대주장이 차별화는 임기 말에나 가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친한계 인사로 꼽히신 분이 반응을 좀 보였네요.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전에나 하는 건데 왜 벌써부터 하느냐.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정치공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빨리 고쳐서 나머지 2년 반이라도 지지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1년쯤 뒤에 나는 대통령과 달라라고 뒤통수 치면서 갑자기 그런 것들을 주장하라는 거는 잘못된 정치공학이고 그동안에 그런 문법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영주 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 1년 뒤에 그게 잘못된 정치공학이지라는데 아까 친한계 쪽에서 반응이네. 그러니까 뭐 임기 1년 남았을 때 치고 들어와라 얘기잖아요. 그건 정치공학은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이렇게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흔드냐. 근데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이 흔들리는 게 뭐 한동훈 대표가 흔든다고 흔들립니까? 스스로 흔들리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게 한동훈 대표 때문은 아닌데 홍준표 시장을 보면은 좀 중진운으로서 국민의힘의 중진으로서 참 말에 무게감이 없어요. 돌이켜 보면 당시에 대구의 맹주로서 한동훈 대표를 쳐내고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독서를 내뱉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예. 그리고 나서 63% 되는 걸 보고 아 이제는 나는 조용히 하겠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는 당무에 입을 닫겠다.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벌써 잊어먹고 또 다시 그 본인의 말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정치인이 자기 말에 대한 무게감을 스스로 만드는 것인데 이제는 말장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 국민의힘에 조언을 하는 상임 고문 수준의 어떤 중진 의원의 말이 아니라 예. 툭툭 던지는 말이에요. 사적 감정. 한동훈 대표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사적 감정이 녹아있다고 그렇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가 살려면 예. 아까 김정일 최고도 얘기했잖아요. 2년 이상이 남았을 때 지금 고쳤어야 향후에 지선을 가든 대선을 가든 그래도 희망을 보일 텐데 예. 1년 뒤까지 기다렸다가 해라? 그러면 망하란 소리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하고 뭐가 다를까요? 오세훈 시장을 미남을 표현한 거 외모로 평가한 것도 적절하지 못하지만 예. 둘이 싸움을 붙여서 뭔가 각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했고 중진 의원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홍준표 시장 지금 제가 봐서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다. 그 이상 그 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 평가가 아주 확연히 다른 평가 해주셨는데 요거 좀 요 얘기 쭉 가보죠. 홍 시장께서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와 의견이 비슷한 어떤 지점이 또 있었어요. 바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관련된 건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도 좀 냈어요. 오늘입니다. 이거는. 권양숙 여사를 얘기를 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5년 내내 공개활동 자제했다. 나라 위에 김 여사도 권양숙 여사 같이 처신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나라 안정에 큰 도움 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의 최근 입장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앞서서도 이미 이런 입장을 좀 낸 적이 있어요. 9월이군요, 보니까. 들어보시죠.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는 게 옳습니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아니, 보면은 홍 시장, 한동훈 대표 약간 의견 일치 같아요, 이 부분.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에 대한 약간 의견 일치한 의견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참 이게 그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행인 게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지금 과거 대선 때부터 그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악마화를 뭐 줄리부터 하면서 너무 지금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지금 인식이 안 좋아진 거는 뭐 다들 이제 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또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순방을 나갈 때라든지 또 국내에서는 뭐 복지시설에 가서 비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마포대교처럼 너무 좀 공개적인 그런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좀 국민들이 좀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하는 이런 어떤 포인트에서 아마 홍준표 시장도 한동훈 대표 같은 그런 어떤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활동과 공개 활동을 좀 구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좀 더 이제 신경을 쓰면서 접근을 좀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좀 공개가 됐거든요. 그 내용 좀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한국갤럽 오늘 공개된 조사인데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가 67%. 단연 높군요. 그리고 현재가 적당하다가 19%, 늘려야 한다. 반대로 4%. 좀 적습니다. 뭐 모름과 무응답 실포. 그러니까 60%니까 뭐 절반이 다 훌쩍 넘어가겠지. 지금보다는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신현영 전 의원님,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화면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이 또 정쟁화되고 공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화되면서 별로 건설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저해되는 부분인 거죠.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나올수록 아마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을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큰 정치적으로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계속 정황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예.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지금 불기소되면서 오늘도 법사위에서는 뭐 압수수색 한번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제대로 황제 조사받고 제대로 조사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불공정의 상징이 된 게 바로 김건희 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예전에 대선 그 후보 당시에 기자회견에 그 사과하면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걸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거와 상반되는 활동을 하면 할수록 국정 지지도는 떨어지고 국가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냉철한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지금 좀 요 주제 하는 동안 지금 제작진이 속보가 들어왔다고 저한테 알렸는데요. 지금 북한과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다 그러네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정원이 오늘 밝힌 거네요. 북한 우크라이나전 참전입니다. 그동안 뭐 10,000명을 보냈다, 3,000명이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언론처럼 나왔는데 지금 참전이라고 국정원이 설명을 했네요. 특수부대 등 12,000명 파병 결정이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국정원 북한 특수부대 1,500명 러시아 함정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이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뭔가 준비가 들어가서 뭐가 진행 중이라는 거군요. 또 있습니다. 자, 북한 8일부터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 국정원이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죠. 곧 2차 수송작전 예정입니다. 자, 이게 며칠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이미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쪽에 무기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병력 파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진짜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정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12,000명 파병 결정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병력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수부대 1,500명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아, 이거 심상치 않겠는데요. 이거 지금 자칫. 일단 요거는요. 속보가 좀 더 들어오는 거 기다려 보고요. 사실은 이게 예상은 됐었는데 그리고 확인이 필요됐는데 실제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요.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마 오늘 이후부터 조금씩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리고요. 보니까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한 3, 40초씩만 들 텐데 어떤 분 좀 말씀 좀 하실까요? 소영철 편집위원 아니면 제가 말씀. 예, 소영주 선생님. 지금 이게 이제 북특수부대가 이 러시아 쪽에 군 파병을 한 것은요. 예. 한반도 정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쪽의 어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의 북한의 단순한 파병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이건 동맹의 문제거든요. 북로 동맹 자체가 군사적 동맹으로 확정적으로 증명이 되면 결국은 최근에 북한에서 우리가 경의선에 어떤 길을 차단하고 있고 예. 장사포로 앞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이 주적 개념으로 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어떤 적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쟁 위기가 단순히 어떤 전략적인 위기가 아니라 예. 군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뒤면에는 러시아가 만일에 한반도에 이제 전시 상황이 됐을 때는 군사적 지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하나의 징후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군의 대한민국 국정원과 군에서 이 동향들을 자세히 파악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일단 우려했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네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로 넘어갈 텐데요. 사실은 어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마침 국정감사가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그러는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들으세요 일단. 어제는 가만히 계시더니 오늘 또 왜 이렇게 정청래 위원장 계시니까 갑자기 말이 많아져. 자 하세요. 정청래 위원장 없으면 말도 못합니까? 마이크를 꺼진 상태에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하세요. 아니 또 이렇게 하라면 안 해요. 어제의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셨냐 하면
김건희 여사를 증전마마에 빗대고 검찰을 신하로 빗대면서 중전마마에서 무혐의한 거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 발언을 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잘하면 영부인님 해요. 그런데 역대 고려 2조 이런 중전마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당나라 측천무후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번 발부했는데 그것이 다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20년, 2021년에 코바나 컨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거짓말.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짓 브리핑한 겁니까? 거짓 브리핑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상 기자분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은 아까도 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면담이거든요. 처음에 독대 그랬는데 면담으로 대통령실이 규정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어제는 한동훈 대표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뭐 요청 또는 요구로 보이는 사항을 내놨거든요. 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면담과 관련해서 뭐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독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끼더라도 만남 가능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입니다. 독대 일정의 확정이 됐을까요? 저는 날짜를 얼마 전에 서로 연락 받은 건 있는데요. 뭐 그걸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오전에 나온 거죠. 그리고 아까 전해드렸지만 대통령실의 어떤 설명이 나왔습니다. 25일 오후 4시 30분. 그 월요일이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면담. 월요일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예상이 됐었어요. 월요일쯤 할 거다. 근데 그때 정치권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거는 만찬 형식의 독대가 되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보면은 4시 30분은 식사 시간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담일 수가 있고요. 면담이라고 그랬어요. 면담. 최영철 위원. 원래 독대 더하기 만찬 아니겠느냐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배석자가 있는 면담에다가 차담인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에 요구사항은 이미 언론에 다 내게 해놨죠. 세 가지. 그렇습니다. 뭐 인적 쇄신도 해라. 뭐 김건희 여사는 활동을 중단하라. 뭐 이렇게 언론에 다 뭐 협조하라는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다 내놓은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할 뿐인데 그것을 뭐 밥을 먹으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 사안은 이미 정해진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회담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예의가 아닌 행동을 먼저 하지 않았는가. 그럼 그거에 대한 약간의 불쾌함의 표시가 이렇게 날짜, 시간과 면담으로 나타난 거로 보시는 겁니까? 그 회담의 상대가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상대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죠. 아니 이미 다 의제가 다 나와 있고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멘트를 할 것인지 다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바쁜 국정에 있는 대통령께서 만찬까지 하면서 그렇게 오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미 사안은 다 정해진 것이고 그냥 사안 다 아는 것인데 듣기만 할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도 뻔할 것이고 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한 대표의 요구를 잘 들어서 그 참모들과 잘 상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의 멘트죠. 정치인은 정치적 모호성을 어느 정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직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치를 하면서 정치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모성의 원칙들을 너무 어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검사 시절에 피의자 취조하듯이 너는 잘못했으니 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 통보를 정치에서는 해서는 어려운 것이죠. 저는 정치는 협상이고 대화인데 그리고 토론이고 그런 수기이고 이런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저런 식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태도로 항상 면담과 대화를 한다면 상대가 한동훈 대표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상대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예의 이것이 바로 정치의 기본임을 좀 아시고 앞으로 대화에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윤영 전 의원님, 오후 4시 30분 면담.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매한 시간이죠. 사실은 만에 하나라도 분위기가 좋아서 2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밥 먹고 가 6시 30분이 되는 거니까 식사 시간이 돼요.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0.1%는 남아 있다고 보고요. 0.1%요? 99.9%는 그냥 쓴소리, 싫은 소리, 잔소리 이런 방식으로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번에 면담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는 이미 갈등이 불거질 대로 불거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면담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특히 만약에 근데 이번에 면담에서 성과가 없고 또 오히려 둘의 사이가 더 갈등으로 증폭된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서의 입장을 오히려 또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크게 모나지 않게 대응은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독대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밥을 먹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게 술이라도 먹으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한동훈 대표와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술을 안 먹잖아요. 제로 콜라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한 시간에 차담으로 끝날 것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 그날 저녁에 다른 스케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일원 그동안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 측과는 약간 다른 결의 얘기를 뭐 가끔씩 하시는 분인데 지적을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의 어제 최고위에서의 말씀 3가지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하는 모양이었거든요. 독대라는 자리가 과연 왜 필요하냐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생각하겠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려줄 정도라면 독대는 필요 없이 그냥 일반적인 만남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뭐 다음 주 초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3가지 요구 사항을 이제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홍석중 전 의원님. 아까 전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면담, 뭐 독대인지 면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면담의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그걸 앞두고 어제 사실은 3가지 얘기를 굉장히 좀 민감한 3가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이걸 왜 공개적으로 미리 꺼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최경철 위원도 어떤 모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낼 때는 만약에 어떤 회담의 어떤 성과가 그 3가지 내지는 어떤 요구사항이라서 경쾌하게 해결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어떤 회담의 어떤 성과를 비판받을 수 있는 걸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3가지가 요구사항처럼 들리는데 그거를 만약에 뭔가 합의가 안 되거나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 또 공개가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뭐 답을 안 했다 뭐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지금 3가지가 다 지금 대통령실 어떤 형식으로 이제 수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포인트지 이게 뭐 한동훈 대표만이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소화를 하는 이런 어떤 영역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걸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마치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다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예. 글쎄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나는 이렇게 뭐 할 이야기를 다 한다 이런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을 통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좀 업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권 전체 보수 우파 전체적으로는 저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걸 생각하고 특히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차별을 하는 것은 어떤 포인트를 두고 차별을 해야 되냐면은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든지 본인의 어떤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는 가운데 특히 또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해야 될 것인지 본인의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가운데 그런 어떤 가운데서 지금 현재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좀 차별을 하는 모습이 맞는데 그런 어떤 본인의 색깔을 지금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은 지금 국민의 어떤 눈높이만을 좀 강조하면서 지금 이런 어떤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좀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썩 바람직한가 하는 모습에서는 좀 상당히 의문이 좀 듭니다. 최영조 소장님. 네. 사실은 민주당이 최근에 발의한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그렇습니다. 이게 뭐 통상대로면 거비권 걸치를 쳐서 다시 또 국회 재표결이 이룰 텐데 지금 신지호 부총장 같은 경우는 그 요구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그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에 따라 이탈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이탈표가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뜻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뭐 대통령실에 무언의 압박을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3번째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재발의한 것은 8가지의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플러스 5개로 돼서 13개입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압박이 될 것이고요. 이 13개를 받으면 대통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주요이기 때문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이게 돌아왔을 때 8명 이탈표 자신할 수 없어요.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밑자락은 다 깔아놨잖아요. 결국엔 3가지 요구사항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대 국정의 리스크, 국정의 걸림돌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자제도 김건희 여사죠. 인적쇄신도 공적지위가 없는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대통령실의 사람들, 그들이 해왔던 부분에서 인적쇄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법적 영역에서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 이런 부분들인데 대통령이 4시 반으로 면담이라고 했죠. 독대가 아니라 면담을 정한 부분들은 나는 한동훈 대표 당신의 의지에 따라줄 생각이 없어라고 한 절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과 정도, 그다음에 이부속실, 특별감찰관 이 정도는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여당 대표로서 잘 요리해봐. 라는 거 외에는 없는데 한동훈 대표는 세게 들어갔잖아요. 즉각 조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생각이 대통령실에서 있었으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면담 전에 이렇게 나왔을 리는 없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뭐 같이 늪에 빠지는 건데 아쉬운 거는 대통령실이기 때문에요. 한동훈 대표는 누가 오든 면담이 되든 독대가 되든 상관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월요일 4시 반 많이들 기다리겠네요. 그리고 얼마나 면담이 지속될까? 그 시간도 또 따져보겠네요. 많은 분들이.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5명 자신 있나? 이 무슨 소리입니까? 명태규 씨인데 뭐 25명 얘기를 꺼내놨나 보죠,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명태규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등등등 최근에 이제 본인이 뭐 거론한 인물들이잖아요. 취지는 그거예요. 본인과 관련이 있었고 역할을 자기가 했고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꺼내놔요. 뭐 그러면서 전 뭐 3분 있고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름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렇게 또. 근데 여기에 국회의원 25명 가량 더 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이다. 뭔가 살짝 비쳤는데 최경철 의원 자꾸 얘기해요. 근데 25명 더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것도. 저분이 그 유력 정치인들하고 사진 찍은 게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 보니까.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 뭐 사진 찍었다는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흔히 말하는 진정한 뭐 정치의 고수, 정치의 도사라면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겠습니까? 저는 사진 많이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허풍을 좀 많이 부려 이 사진을 이용해서 허풍 부리는 사람들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사진들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저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사진을 내가 이용을 해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 이용이라는 건 나 사진 찍은 이분과 친해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 저렇게 사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허풍이 많고 그리고 위세를 과시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짙은 사람이 사진 많이 찍는데 그런 성향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결국에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있고 이 사진을 갖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 내 능력을 한번 이용해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목적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저렇게 많이 언급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명태균 씨를 잘 모르는 사람도 꽤 있을 것이다. 뭐 오세훈 시장은 정말 고소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성향이 높으니 하루빨리 검찰이 명태균 씨의 신병을 확보를 하여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서 명태균 씨의 과연 혐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빨리 소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최근에 한 인물을 언급을 했어요.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언급이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언급을 또 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이거예요. 하태경 전 의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 의원인데 하태경 의원 보좌관한테 1등 때리면 2등만 좋다. 이게 대선 경선 당시 얘기한 거 같다 그러죠. 1등 때리면 2등만 좋다. 그런데 2등 때리면 2, 3, 4, 5등이 혼전이다. 그중에서도 나중에 정리되면 1등하고 붙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본인이 뭔가 조언을 했다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태경 의원이 홍 대표를 조국 수홍이라고 한 방에 보내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선 때 얘기를 좀 끌어놓는데 그럼 대선 때 사실 홍준표 당시 후보, 하태경 당시 후보와 약간 설전을 토론 때마다 좀 많이 벌였거든요.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이 정치 수사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뭡니까? 과잉 수사. 내가 영장 친 게 과잉 수사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오늘 이런 내용이 알려졌거든요. 하태경 의원 전 의원 측에서 이제 해명도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당시 4강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 홍준표 까기를 계속하는 것이 일관된 전략인데 명태균이 조언을 해줬다기보다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미 했었다. 이게 뭐 특정 사람이 나한테 조언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이들 했어요. 이렇게 해명이 나왔습니다. 약간 선을 긋는 거죠. 이게 좀 뭔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그리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서로 뭔가를 얘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국정감사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은 시장님 아니라...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오세훈이 뭐라 그러대요? 딱 잡았대다가 나중에 섭섭할 것이다 그러다가 어저께는 이제 법적 처분하는데 법적 처분 고소를 좀 해주지. 고발장 써놨는데 접수를 해야죠. 그 접수를 해야지. 써놨습니다. 이거 오늘 고소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오세훈이도 고발해보지.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건데. 약간 비웃는 듯도 하잖아요. 지금 저 반응을 보면은 신영훈 전 의원이. 네. 지금 명태균 씨가 거론한 정책 굉장히 많은데 다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없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까지 모욕감 듣는 발언을 들었으면 오세훈 시장은 고발장 곧바로 접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태경 의원 쪽 해명도 약간 그런 거 아니다. 그런데 다 그런 얘기하는데 뭔 소리입니까? 이런 거거든요. 저것도 이게. 예. 근데 지금 1일 1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김재원 의원이 방송 출연 안 할 때는
하루 쉬어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늘부터 폭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 출연만 하고 맞대응하면은 그거 가지고선 지금 또 새로운 게 계속 까도남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명태균 씨 얘기한 건 2,000장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200장은 정말 뒤집어질 거라는 내용이잖아요. 이미 다 우선순위를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명의 국회의원 순서대로 파급력 순서대로 전략을 이미 다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소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해서 제대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보수 패널들의 한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저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 명태균 씨 이야기가 맞다면은 명태균 씨는 21세기 대한민국 최고 정치 전략가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친명계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관련 친명계 관련 안 된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근데 조금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기 전과가 있는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의 말이 정말 그 허무맹랑하고 정말 허풍 과장이 있었겠다는 게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의 말이 계속해서 뒤집히는 거죠. 본인이 하면은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하야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농담이라고 그게 또 얘기를 했다죠. 뭐 오빠가 또 친오빠였다고 또 자꾸 말이 바뀌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지만은 그 본인들의 어떤 이야기가 설사 뭐 조금 일부 있다 할지라도 명태균 씨처럼 내가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큰 선거판일수록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그런 어떤 사람의 유형이라 보고 특히 모든 사람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부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급만 하더라도 2등을 때리는 그런 전략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것을 또 지금 끄집어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뭔가 얘기를 하면서 약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